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을 자각하기는 힘듭니다. 또 여타 다른 암과 같이 전진적이고 만성적인 증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보다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종양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임채우입니다. 오늘은 강혜선 오충렬 교수님과 함께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강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오충렬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으로 알려져 있는 비소세포 폐암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가 좀 많지 않은데요. 소세포 폐암은 어떤 종류의 폐암인가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인 비소세포 폐암과 어떤 점이 많이 다를까요? 소세포 폐암은 매우 공격적인 진행을 보이고 때문에 보통 나쁜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종양 자체의 특징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에 발견되기보다는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주로 받게 됩니다. 또 여타 다른 암과 같이 전진적이고 만성적인 증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보다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종양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소세포 폐암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소세포 폐암의 이름은 암세포가 작은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이런 낮은 발병률 외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빨리 자라고 폐외 장기로 전이를 쉽게 하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흡연인데요. 소세포 폐암은 흡연과 연관이 높은 암종의 특징 때문인지 기관지 내부와 그 주변 그리고 기관지를 포함한 폐 중심 부인 기도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저희가 암을 그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종양 자체나 전이 정도에 따라서 병기를 구별을 하는데요. 소세포암은 병기를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나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저희가 폐암 환자에서 병기를 나누는 이유는 병기에 따라 예후도 다르고 그리고 병기에 따라 저희가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비소세포 폐암이 암의 크기, 림프절의 전이 유무, 그리고 폐외 장기의 전이 등을 종합하여 1에서 4기로 나누는데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제한성, 확장성 병기로 나누고 이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한성 병기는 암이 국소적이고 림프절 전이를 포함한 암 병변이 적절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확장기의 경우에는 암이 양쪽 폐에 있거나 흉수에서 암이 나오거나 혹은 폐외 장기인 뇌나 간, 뼈 등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확장성 병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확장병기 소세포 폐암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양쪽 폐 혹은 폐외 장기에 전이가 동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치료보다도 제일 중요한 치료가 전신 약물 치료, 즉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암종, 특히 비소세포성 폐암에서는 최근 10에서 20년 사이에 약물 치료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치료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 혹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90년대부터 사용하던 항암 치료제 약물인 에토포사이드라는 항암제와 플래티넘 계열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혹은 카보플라틴 항암제의 병합요법이 그 치료의 근간이 되어 왔고 현재 시점에서도 소세포 폐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기존의 이 두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아테졸리주맙이라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합해서 치료했을 때 환자의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부터도 우리나라에서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 병합요법이 급여가 가능하게 돼서 현재 확장기 소세포 폐암의 표준 치료로 굳건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아테졸리주맙과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을 이용한 치료가 입원이나 이렇게 외래에서 며칠씩 해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아테졸리주맙과 카보플라틴의 경우에는 첫째 날 하루에 모두 다 투약이 되는 약제이고
에토포사이드 같은 항암제의 경우에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3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항암제들이 계속 하루 종일 지속 주입이 아니고 몇 시간이면 주입이 끝나는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외래를 통해서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고, 환자분들께서 입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3일간 주사를 맞고 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총 4주 동안에는 이 3가지 약제를 다 맞는 것이 보통이고,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6번째까지 3가지 약제를 다 투약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환자의 반응이 좋고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테졸리주맙 단독 치료로 이후에는 유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서는 항암제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전이로 인한 통증이 있거나 신경이 눌리는 등의 암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런 증상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항암제 치료를 수행하시고 반응이 양호하였는데 약간의 질병이 폐 주위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잔존 질병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치료 반응이 좋고 환자분의 컨디션이 양호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뇌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확장기 소세포 폐암의 항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소세포 폐암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반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과는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소세포 폐암 확장기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 억제제의 병암요법을 쓰게 되며 4번에서 6번의 병암요법 후 병이 안정적이거나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면역관문 억제제의 유지 치료를 권고합니다. 이때 약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항암화학요법의 경우에는 탈모, 백혈구 감소증, 동반한 감염증으로 인한 발열, 폐렴, 폐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관문 억제제의 경우에는 설사나 소양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 혹은 뇌하수체 호르몬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확장기 소세포성 폐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암 치료입니다. 1차 항암 치료인 면역관문 억제제와 항암 치료, 병용요법, 즉 아테졸리주맙,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 치료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많은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치료 시작 5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질병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1차 치료 항암제와 다른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플래티넘 계열 항암제의 반응이 오래 유지되었던 환자라면 이 플래티넘 계열의 항암제를 다시 투약해 볼 수도 있고, 아예 이리노테칸이나 토포테칸과 같은 다른 항암 치료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항암 치료 약물 외에도 러비넥테딘이라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잽젤카라는 상품명으로 좀 익숙하신 새로운 약제가 허가되어서 선택 가능한 약물이 조금 더 다양해졌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새로운 분자적 특징들이나 표적에 대한 연구도 소세포 폐암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소세포성 폐암의 표적은 바로 델타 유사 리간드, 즉 DLL3라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통 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80에서 90% 정도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인데, 이 DLL3와 함께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있는 수용체 CD3를 함께 인식하는 이중특이성 T세포 관여 항체가 하나둘씩 새롭게 개발되어서 최근에 여러 학회에서 초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고 생각보다 매우 좋은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들이 나중에 소세포성 폐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장기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주의할 점이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암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행될 수가 있고, 치료 반응이 좋을 때 잔존 질환을 줄이거나 뇌전이 예방 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자체는 통증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10분 정도씩 진행되고 약 10회 진행되고, 뇌전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도 10회 정도 진행되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횟수를 줄이고 횟수당 설량을 높여서 치료하는 곳도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 이후에 반응이 좋을 때 폐 주변의 잔존 질환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폐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도에 염증이 생겨서 목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고, 보통
치료의 중후반부에 잘 생기고 치료가 종료되시면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또 기침이 발생하거나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약간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체로 치료가 종료되면 회복이 되시고요.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하고 계신 방사선 종양학과나 입원하고 계신 병동에 요청하셔서 약을 받으시면 부작용을 견디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과 비교해서 알려진 정보가 적은 편인데요. 소세포 폐암의 증상이나 원인은 어떤 것이 있고 비소세포 폐암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증상을 자각하기는 힘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기관지 내부와 그 주변 그리고 중심부에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기관지 자극으로 인한 기침, 가래 그리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고 암이 진행할 경우에는 기관지 협착으로 인해서 숨을 쉬거나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병이 진행한 경우에 부종양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소세포 폐암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일종의 호르몬과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하여 의식 저하,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세포 폐암은 빨리 자라고 폐회 장기에 전이가 잘 되는데요. 특히 뇌, 간, 뼈 등에 전이가 될 경우에 두통, 오심, 구토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뼈 전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흉수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폐와 기관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는데 이때 폐암이 그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 주위에 폐암이 생길 경우에는 심장의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여 머리와 상지가 심하게 부을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정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상대정맥 증후군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혈관이 압박되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강혜손 오충렬 교수님과 소세포 폐암 확장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